아프리카 돼지열병이 6곳으로 확진된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경기도 이남까지 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잠시 뒤 정오에 해제할 예정이었던 전국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 유통 중인 269개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와 수입 또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약품에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직장인 퇴직금을 맡아서 굴리는 금융권 사업자 대부분의 지난 1년간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수익률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대부업체 또 저축은행들이 경영난을 호소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어제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서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와 또 연천에서도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양상인데 양주에서도 의심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처음인데요. 해당 농가에는 초동방역팀이 투입돼 긴급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 여부는 정밀 검사를 거쳐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 지역에서도 한 건의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고 이에 앞서 인천 강화에서도 밤사이 의심 신고 한 건이 추가로 접수됐는데요. 강화에서는 어제 저녁 추가로 농가 한 곳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모두 6곳에서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네, 돼지열병이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요? 네, 우선 농식품부는 당초 오늘 정오에 해제될 예정이었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했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점검 결과 농장 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농장과 관련 시설의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을 활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돼지열병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을 주축으로 매일 오전 회의를 열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위장약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 전체 270여 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약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약, 잔탁 등 이를 사용한 269개 품목 모두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7개 제조소 모든 제품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는데 제조 단위별로 아예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라는 물질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거나 제조 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 기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복용해오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해로울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3,064명인데요. 식약처는 복용 중인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 한해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잠정 판매 중지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은퇴 후 노후 대비 수단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보면 사업자의 10곳 중 7곳은 0에서 1%대 수익률을 기록해서 노후 대비라는 용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 기형형인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74%에 해당하는 31곳이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간 수익률이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이 가장 좋은 곳은 2.38%를 기록한 IBK 연금보험인데요. 수익률이 3%를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4곳은 수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KDB 생명이 0.07%로 가장 낮았고 하나투자증권이 0.44%, 대신증권 0.75%, 신영증권이 0.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상입니까? 적어도 3년간은 이 같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빅3 사업자는 KB국민, 신한, IBK 기업은행인데 운용 규모가 총 18조 5,8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들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수익률은 1.5% 전후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DC형은 가입자가 투자 방침을 정하는 형태여서 개인별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DC형과 달리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 DB형도 성적이 저조한데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2%를 넘은 사업자는 삼성증권과 롯데선모 등 2곳에 불과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은 최근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금리가 이만큼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의 순이익도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죠. 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모두 5,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700억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무려 52%나 급증한 겁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상위 10곳의 당기순이익도 2016년 3,000억 원에서 지난해 5,150억 원으로 72%가량 늘었습니다. 이익이 늘어났지만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사회공헌비 비중은 여전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 10곳은 0.24%, 저축은행 10곳은 0.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광고비는 사회공헌비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공헌비 지출에는 인색하고 광고 늘리기에만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낮아지면 못 버틴다 이렇게 말했던 대부업체들의 말은 다 엄살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엄살로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신규 제출을 취급하지 않아 한국철수설이 나온 일본기 업체 산화대부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700억 원으로 3년 새 143%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는 67%, NR캐피탈 대부는 16% 순이익이 늘었는데요. 반면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미즈사랑을 비롯한 나머지 7곳은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OK저축은행이 3년 새 당기순이익이 10배 늘어나는 등 상위 10곳 중 9곳은 당기순이익이 늘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소비자 심리가 이달 들어서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심리가 강한 데다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 전망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이번 달에 소비자 심리가 얼마로 반등을 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로 한 달 전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101.6까지 올랐다가 넉 달 연속 하락했고 이번 달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넘진 못하면서 경제 사정을 부정적으로 본 소비자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고 주가 상승과 국내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자, 그렇다고 해도 반등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9월 2.9%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5년 11개월간 2%대였지만 이번 달 1%대로 내려앉으면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과 유가 하락 그리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 기대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무역 분쟁과 장기 불황 등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이 금융시장에도 불안 요소인데요.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곳곳에서 불안 요소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나빠졌고요. 가계는 소득보다 부채가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석현입니다. 우선 기업 대출부터 알아보죠. 이거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 대출은 1,88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다 대기업 대출도 2분기 연속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올해 들어 대내외 영향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소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매출액은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 업종의 실적 악화로 올 2분기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교해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부채 비율도 1분기 말 80.8%로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2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59.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64.7%, 고신용자의 경우 73.9%로 지난해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금융권 대출에 취약한 사람들의 대출 비중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올 2분기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5.9%로 나타나 지난해 말보다 0.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시중은행 6곳이 올 상반기 21조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등 시중은행 6곳이 올 상반기에 거둔 이자 수익은 21조 원으로 지난 2013년 상반기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은행이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번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이자이익은 올 상반기 11조 8천억 원으로 지난 2012년 상반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출국 금지 조치라는 게 있죠. 최근 출국 금지 체납자 수가 크게 늘어서 1인당 체납액 2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출국 금지 체납자가 얼마만큼이나 늘었습니까? 네, 불과 4년 만에 4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5,51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2014년 말 3,700여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체납액은 33조 1,4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21억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셈입니다. 네, 출국 금지 대상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고 또 언제 해제가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출국 금지 조치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고액, 상습 체납자 등에 내려집니다. 출국 금지를 통해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납액을 일부라도 갚아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출국 금지는 해제되는데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미만의 경우 5년으로 4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출국 금지 조치도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체납액을 갚지 않고도 해제를 받는 사람도 늘었다고요? 네,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밀린 세금을 내는 대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텨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받는 것인데요. 이 같은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해제받은 체납자 수는 지난해 813명으로 4년 전보다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은 모두 1,965명에 이릅니다. 반면 납부를 통해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5년간 500여 명에 그쳤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당정청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소부장 입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재 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목표를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바꿉니다. 또 범위도 소재 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과 입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과 관련된 규제들이 풀리는 건데요. 환경과 입지를 포함한 기업 애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 기업의 지원책들도 포함이 됐다고요?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이 강화됩니다. 협력 모델에 필요한 실증 특례는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기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투자 생산, 수요 창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신설과 같은 제도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여당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안에 법안 처리를 해 소부장 강국 도약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국회가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오는 30일에는 경제 분야, 다음 달 1일에는 사회 문화 분야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초에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준법 투쟁에 지금 들어갔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지하철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충분히 여닫는 방식으로 쟁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하철 배차 간격이 일정 부분 늘면서 열차가 평소보다 5분에서 6분 정도 지연 도착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현재 개통 순서에 따라 총 3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민간 시행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2단계와 3단계는 서울교통공사의 독립기업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인력구조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단계와 3단계 위탁 구조를 폐지하고 공사와 완전히 통합해 9호선을 운영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과의 대화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초 파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공사 측은 관제센터를 통해 지하철 정상 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필요시 예비 열차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노조 측이 준법 투쟁 과정에서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등 사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의나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우 개선 문제는 임금 단체 협약 교섭으로 해결할 부분이지만 민간 위탁 방식 폐지 등은 교섭 사항이 아니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들 알아봅니다. LG전자가 올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가전 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PC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이 LG전자의 생활가전을 만족도가 가장 높다, 이런 브랜드로 꼽았다고요? 네, 미국 소비자 만족지수협회 ACS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가전 부문 소비자 만족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100점 만점에 82점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82점을 받았었는데요. 독일 보쉬가 83점을 받아 아깝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80점을 받으며 3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올해도 같은 점수를 받고 보쉬, 월풀 등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LG전자는 냉장고 부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회는 매년 생활가전 분야 등 46개 산업의 40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하는데요. 이를 위해 30만 명의 소비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삼성전자는 PC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ACSI의 올해 PC 부문 평가에서 81점을 받으며 미국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존과 함께 공동 2위였는데요. 올해는 평점이 1점 떨어졌지만 단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아마존이 79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 곡물 터미널이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기대 효과와 배경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에서 곡물 터미널을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초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짓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곡물 터미널은 연간 250만 톤에 달하는 밀, 옥수수 등의 곡물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곡물 터미널의 지분 75%를 보유합니다. 윤 기자, 그런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터미널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곡창지를 보유한 세계 5대 곡물 수출국으로 꼽힙니다. 최근 들어 곡물 생산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2017년 옥수수, 밀, 대두 등의 곡물 생산량은 7,700만 톤으로 10년 새에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국가 식량 안보 구상을 추진해왔던 만큼 곡물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를 식량 사업 기지로 선택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기대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의미인데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등으로 작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곡물 터미널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곡물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지난해부터 베트남과 사료를 중심으로 한 식량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이 영세하고 수익성도 낮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식품 기업 9천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 한 곳당 영업이익률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7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해 최하위였습니다. 한경연은 세계적으로 식품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흐름인 반면 국내에서는 개별 품목 중심으로 작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목요일 국내 증시 현재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가량 오르며 2,08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가량 오르며 63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LG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생활가전 제품이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일본 금융회사에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확산되는 조짐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사무라이 본드를 홍콩 달러로 대체했다는 안도감에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보톡스 제품인 유로녹스의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가량 오르며 40만 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르고 있습니다. 2,0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의 상승세인데요. 0.9% 오르며 1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헬릭스미스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오늘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4%가량 떨어지며 7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